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의 기보배와 최미선 선수의 모교인 광주여대에서 선전을 기원하는 단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유대회를 치른 뒤 광주시의 빚이 급증하고 수영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대회 반납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5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나주 드들강 사건의 진실이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 끝에 피의자를 기소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가면서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호남 출신 대표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경기에서 8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보배 선수 가족과 학교 동문들은 밤잠도 잊은 채 한자리에 모여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응원봉을 들고 있는 학생들이 결승전에 오른 선수들의 이름을 연신 부릅니다. 금메달을 확정짓는 마지막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 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를 부르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기보배 선수 가족과 학교 동문들은 결승 시작 2시간 전부터 이곳 응원 장소에 모여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새벽잠 설치고 와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가지고 정말 양궁은 히트다! 히트! 제가 시합장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긴장되고 잠이 다 깼고요. 일단 제가 쏘는 것처럼 막 심장 떨리고 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짜릿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한 여자 양궁팀은 준결승전에서 지난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결승전에서 패배를 안겼던 대만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어 열린 결승전에서 신흥강호 러시아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5대1, 압도적인 실력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8회 연속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예진, 최미선, 기보배, 노력한 만큼 결실이 따른다는 그 말이 정말로 진실인 것 같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이 많은 결과가 나온 것을 저희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남자 양궁 대표팀에 이어 여자 양궁 대표팀도 금메달 사냥에 성공하면서 전 종목 석권이라는 한국 양궁 대표팀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지원 예산이 정부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개최권을 반납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인데요. 유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광주시의 빚이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2천억 원의 예산을 아낀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유형 무형의 성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치르느라 적잖이 빚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시의 지방 채무는 9,754억 원. 2012년 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천억 이상 불었습니다. 늘어난 빚은 거의 전부가 유대회 때문입니다. 지방 세입을 이렇게 충당하려고 했지만 이제 워낙 그 유대 그 시설에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방채를 좀 발행하게 됐죠. 앞으로 빚을 낼 일들은 더 있습니다. 2018년 착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는 2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2019년 세계수영대회도 광주시가 700억 원 이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빚은 늘어날 상황에서 정부는 지원에 미온적이다 보니 차라리 세계수영대회를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이걸 감당할 것인가, 그 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그에 대한 휴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광주시는 대회를 반납할 경우 3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고 국제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김윤석 광주유대회 사무총장이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수영대회 조직위에서도 사무총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가 내정자가 바뀌면서 내정 철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오는 16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 사무총장과 셀프 추천 논란을 빚은 김모 씨의 집행위원직 사임을 의결하고 최근 문체부와 협의를 마친 조영택 사무총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입추가 하루 지난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5일째 폭염경보가 이어져 오고 있고요. 나주와 담양, 구례 등 전남 14곳에서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높은 기온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요즘 소나기 소식이 곳곳에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강우량이 예상되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니까 시설물 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장흥과 영암, 한평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4.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이 24.1도, 장성이 2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양과 화순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영암이 34도, 장흥도 34도로 예상됩니다. 구례와 광양이 35도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온열 질환자가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광주 58명, 전남은 98명 등 모두 156명이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폭염이 계속된 최근 2주 사이에 100명에 가까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5년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해서 피의자를 기소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5년 전 겨울 한 여고생이 목이 졸린 채 나주 드들강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범인을 찾지 못했지만 지난 2012년 피해자 몸속에서 나온 체액과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무기징역으로 이미 복역 중인 용의자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며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서 법의학자로부터 새로운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몸속에서 채취된 정액이 생리혈과 섞이지 않은 상태였고 이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여고생이 숨진 날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도 피의자가 범행 은폐를 위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새로운 증거들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였다고 확신하고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일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 따라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15년 만에 법정위에 올려지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범인을 찾지 못했던 억울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이 법정위에서 밝혀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 바다수영대회에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여수 가망만배 전국 바다수영대회 참가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회를 주최한 대한수영연맹 관계자원 등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대회 관계자들이 관정 관리를 제대로 시켰는지 여부와 사고 당사자들이 착용한 고무수트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대회를 개최해 사고를 키우지 않았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여수 밤바다 하면 해양공원 일대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수시가 밤바다 야경을 다른 해안가 곳곳으로 확산시켜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소호동 해안가. 해안가 바다 위로 700여 미터의 데크길이 길게 들어섰습니다. 가족들, 연인들과 함께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마치 바다 위를 산책하듯 상쾌한 기분마저 듭니다. 데크길 사이사이에는 공연장과 작은 공원을 만들어 바다와 도심을 잇는 여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더욱 색다른 매력이 담긴 명품 산책로로 바뀝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아름다운 색채가 데크길을 수놓고 바다에 비친 조명은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환상적인 조명 사이로 무더운 여름은 저만치 물러갑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바다 위에 산책로가 예쁜 조명과 함께 어우러져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밤바다 매력에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흠뻑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조명이 훨씬 아름답고 경치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광경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해양공원 주변 밤바다 야경이 다른 해안가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고 원도심의 관광객이 분산되어서 수호 지역과 여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밤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풍경의 해양공원에 이어 산책로를 곁들인 색다른 야경 코스가 여수관광의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새누리당 대표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호남 출신 대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대표 선거에서 친박 후보인 순천 선거구의 이정현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호남 출신 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박 후보 단일화에 맞서 친박 성향의 지지자들이 표를 몰아줄지 여부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두 야당과 잇따라 협의회를 연 광주시가 이번에는 대구시와 예산 공조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함께 오늘 국회에서 두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역의 현안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양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여당 지역 국회의원과 여소야대 국회에서 영향력이 커진 광주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력하면 지난해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광주 시내 곳곳에서 미술의 향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선 광주 비엔날레 재단 박영우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제작한 작품들이 운송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엔날레 주 전시관 그리고 여러 전시관에서는 지금 공간 설치 작업들 그리고 작품 설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전시 주제가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인데 네. 어떤 뜻에서 이런 주제 정하셨습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이 세계에 7개의 기후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열대, 또 온대, 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기후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8기후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상상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광주 비엔날레의 전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사회들을 진단해보고 또 치료해보고 또 예측해보고 또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전시회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또 지역과 밀착된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인가요? 네, 작년부터 지금 이제 예술 감독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광주를 이렇게 찾아서 광주의 문화와 역사, 또 풍토, 생태, 환경, 여러 가지 삶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연구하고 탐사를 해왔습니다. 그것들을 녹여서 이번에 본 전시에 많은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될 거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직접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품을 또 만들어서 또 9월 3일, 4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곡동의 이 두레 그 공동체와 함께 또 연극도 거기서 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작업들이 이번에는 많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이어가서 이 전시 공간도 광주 시내 곳곳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정예공원 용봉동의 비엔날레 주 전시관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국립 아시아 문화유전당 그리고 무등산 자락에 있는 의제미술관, 또 무등현대미술관, 우재길 미술관, 또 금남로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이런 데서 본 전시가 열리고요. 본 전시뿐만 아니고 이 광주와 전남 지역의 10개 미술관에서 또 기념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의
많은 작가들의 스튜디오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도 아티스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광주시내 25개 지역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번에 비엔날레 전시를 볼 수 있다, 감상할 수 있다. 광주는 미술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소재 자체도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녹두 서점을 또 옮겨서 이렇게 하는 적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지역 밀착형의 하나 전시의 표본이 되고요. 네. 5.18 민주화 운동의 주요 토론의 장이기도 했죠. 네. 녹두 서점이. 그러니까 이런 녹두 서점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들이 이제 때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이제 녹아져서 본 전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은 작품 이해도가 이제 좀 더 높아질 텐데, 예. 그래도 비엔날레 가면 보고 있다가 이게 뭐지?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원래 현대 미술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보시는 대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작품을 보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느끼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은 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시면 때로는 상상의 나래도 펴볼 수가 있고 때로는 새로운 어떤 창조의 기쁨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또 도슨트도 30명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 비엔날레 홈페이지에 가시면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작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 그러니까 영어 좀 외래어 같습니다만 에듀팩을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보시면 또 출력해 오시면 너무너무 쉽게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끝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올해 비엔날레 홍보대사 현빈 씨는 언제쯤 오나요? 네. 현빈 씨는 9월 1일 7시 개막식 때, 그러니까 오후 7시 개막식 때 직접 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때 아마 보시게 되겠고요. 또 직접 보시지 않더라도 이미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지금 그 CF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CGV나 메가박스, 롯데, 시네마 모든 영화관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현빈 씨가 또 비엔날레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네.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광주 비엔날레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3대 비엔날레로 이제 급부상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오룡지구 택지 사업의 주변 토지를 추가 편입시켰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토지 수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지만 개발공사는 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20일 고시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면적은 276만여 제곱미터, 망무산 인근 농지 등 30여 필지 6만 5천 제곱미터가량이 택지개발지구로 추가 편입됐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추가 편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실시계획 변경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지만 개발공사는 9달 만인 이달 초에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을 시행한 지 10년이 훨씬 지나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합니다.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 옆에 인접한 농지를 추가로 편입한다는 그 자체를 토지 소유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 발생 문제. 전남개발공사는 도로를 내주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하고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개발 이익까지 인위적인 토지 수용으로 막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추가 편입된 토지가 개발지역에서 빠질 때까지 계속 투쟁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셨나요?
시민들이 각종 생활 민원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앱으로 접수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시설 고장 등 다양한 생활 민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클릭 몇 번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민원 처리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2012년에 2,000건이었던 민원 접수가 지난해에는 2만 건으로 3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북구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전체 민원 4건 가운데 3건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또 신고 어플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 신고와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였습니다. 구청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했던 민원 신고가 간단히 사진과 동영상으로 올리는 새로운 풍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